베라목소는 제초제의 일종이다. 이 약은 사람이 섭취하게 되면 폐세포를 섬유화시켜 폐를 굳어버리게 만든다. 특히 이 약이 인체에 흡수되면 산소와 결합해 유리산소 레디컬을 발생시키고, 이때 발생된 레디컬이 폐를 굳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이 약을 복용한 환자는 호흡이 어려워져 호흡 부전으로 사망하게 된다. 더욱이 산소와 결합하면 더 많은 레디컬을 발생시키는 이 약의 속성상 가슴을 쥐어뜯으며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산소를 투여할 수가 없다. 때문에 환자는 일반적인 폐섬유증보다 더 지독한 경과를 거치며 점점 죽음에 이르게 되는 끔찍하고 무서운 약이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이 약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독극물 중에서 가장 치명적이며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장 무서운 경과를 거치는 약이다. 대개 농촌엔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하는 분들이 많다. 요즘 사회 전체가 몸살을 앓으면서 농촌 도시 가리지 않고 자살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농촌 지역은 더 심각하다. 사람이 죽고 사는 일에 도시 농촌이 따로 있고 왕우장상이 따로 있을까 마는 농촌의 경우엔 거의 사고에 가까운 자살도 많다. 사람이 죽고자 하는 결심엔 두 가지가 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 때, 그것이 시간이 지나도 도저히 개선될 기미가 없을 때, 차라리 잠에 들면 잊혀지지만 눈을 뜨면 다시 그 고통이 나를 엄습할 때 사람들은 진지하게 죽음을 생각한다. 그러나 이성적인 판단이 순간적으로 마비된 상황, 예를 들면 현재의 상황이 극도로 고통스럽지만 그렇다고 미래에도 꼭 그러하리란 절망을 하고 있진 않을 때, 삶이 힘들고 고달픈데 일과적인 자극이나 동기가 주어질 때,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면서 순간적으로 불행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자살이다. 하지만 난 정말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 자신이 없다. 그것은 자살을 선택해야 할 만한 절망을 겪어보지 않은 자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가 새치 혓바닥으로 그들 앞에서 삶과 죽음을 감히 이야기하기가 송구스럽고, 또 이미 죽음을 선택하신 분들이 그렇게 절망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그분들을 극한까지 몰아붙인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끔 그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어떤 공범의식을 느낄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죄스럽지만, 그래도 난 사람이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죽기보단 살아있음으로써 하다못해 꿈이라도 꾸어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더욱이 그나마 계획된 죽음보다 절망 속에서도 삶을 살아가시던 분들이 약주를 하신 끝에, 혹은 부부싸움의 끝에, 혹은 오늘 저녁 날아든 한 장의 독촉장에 우발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오늘 밤만 자고 나면 넘어갈 일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결과가 되는 것이어서 더욱더 안타깝다. 하지만 농촌에선 이런 일이 상시로 일어난다. 농촌에선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농약을 상시로 비치하고 계시고, 또 매일같이 논밭에 살충제와 제초제를 뿌리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바로 농약병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촌에선 늘상 고단한 일상에 시달리다가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면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시골에선 정말이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숫자의 음독 사고가 수시로 일어난다. 정말 심할 땐 하루에 서너 분씩 그렇게 응급실로 들어오신다.
1년 내내 열심히 배추 농사를 짓고는 수확기에 배추밭을 갈아엎어야 할 때, 정부에서 키우란 송아지가 막상 팔 때가 되면 값이 폭락하고, 농촌 지원 자금을 빌려 하우스를 지으면 태풍에 날아가는 따위의 일을 상시로 겪다 보면 아무리 인심 좋은 농촌분들이라도 홧김에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분들 중 많은 수가 병원에서 생명을 구하고 살아나시기 때문에 전체 자살자 통계엔 잡히지 않지만, 음독을 하는 숫자는 정말 일반인이 상상하는 상상 그 이상이다. 내가 대학교 4학년 임상 실습을 할 때 일이다. 당시 난 응급실에서 의대생 신분으로 임상 실습조에 배치되었다. 그날따라 10년 만에 가장 춥다는 날이었다. 바깥엔 그야말로 살을 애는 추위와 칼바람에 응급실 유리창에 하얗게 성에가 끼어 밖이 내다보이지 않을 정도로 차가웠던 어느 날, 119 구조대의 앰뷸런스가 숨가쁘게 들이닥쳤다. 앰뷸런스에서 내린 환자는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검은색 잿물을 들인 낡은 군복 상의에 검은 기름때에 찌들은 바지를 입은 40대 남자가 들것에 누워 있었다. 그의 오른쪽 팔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다. 그의 오른팔은 어린 시절 사고로 잃어버린 상태였고, 상의의 오른쪽 소매는 구겨진 채 아랫주머니에 들어가 있었다. 세월보다 삶의 무게가 더 깊이 박힌 이마의 주름과 위생 상태를 웅변으로 말해주는 누런 앞니까지, 한마디로 고달픈 삶을 살아가던 분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게 하는 모습에다 그분의 입술과 혀는 마치 녹색 물감을 마신 듯 온통 푸른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더욱이 보호자라고는 거의 70에 가까운 노인 한 분이셨다. 환자분이 응급실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응급실 데스크에 서 있던 레지던트 1년차가 "그라목손이네" 라고 말하며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난 그때까지만 해도 왜 그 선배가 머리를 흔드는지 몰랐다. 환자가 응급실 침대에 뉘어지고 코에는 레빈 튜브가 삽입되고, 응급실 인턴 선생이 고무장갑과 커다란 50cc 주사기로 위세척을 시작했다. 무려 5000cc 이상의 물이 윗속으로 투입되면서 윗속에 있던 내용물들이 몸 밖으로 흘러나왔다. 그때 그 농약 특유의 역한 냄새와 위세척액마저 푸르게 변색시킨 그 악마 같은 그라목순의 묘한 색깔은 처음 보는 내게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렇게 환자의 위세척이 끝나고 환자의 팔에 링거가 달리고 알 수 없는 몇 가지 약재가 투입되기 시작했지만, 환자는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다. 그 추운 겨울날 아무리 실내지만 차가운 위세척액이 무려 5000cc나 몸속을 드나들었으니 환자가 저체온으로 떨 수밖에 없었다. 그때 내가 옆 침대에 있던 담요를 가져다 덮어줬을 때 그 환자가 나를 바라보던 그 순박한 눈빛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의 눈은 눈앞에 사냥총을 들이댔는데 그 사냥총이 누구를 겨누고 있는지 모르는 동물과 같은 그런 눈빛이었다. 잠시 뒤 담당 레지던트가 보호자를 불렀다. 어르신,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지금 아드님은 절대로 마시면 안 되는 무서운 약을 마신 겁니다. 한 병을 드셨고, 게다가 마신 지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대개 이 경우엔 한 3일 정도 후에 돌아가시고,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우리가 응급조치는 다 했으니까 이제 중환자실로 모실 거고요. 그리고 그 치료비는 얼마나 듭니까? 어르신, 원래 자살을 하는 사람에게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이 나라에서 의료보험 처리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일반으로 치료하셔야 하니까 아마 비용이 좀 많이 드실 겁니다. 전 비용은 잘 모르니까 원무과에 가서 물어보세요. 아이고, 난 돈이 없어. 그냥 죽어야지 뭐, 어떡해. 레지던트의 지시로 내가 노인을 원무과로 모시고 가서 설명을 듣게 했더니 당일 응급실 치료비만도 그때 당시 돈으로 50만 원이 넘고 앞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면 최소 몇백만 원이 더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었다. 생활에 찌들어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병원비에 다시 올가미가 걸린 셈이다. 이분들은 병원에서 생명을 건지면 건지는 대로 다시 주변 사람들이나 본인이 어마어마한 치료비의 올가미에 걸리게 된다. 돈이 없어 죽으려 한 사람들이 다시 병원비의 채무자가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늘상 벌어지는 곳이 이곳이다. 노인은 입원 치료를 강력히 거부했다. 난 결정권이 없는 학생 신분으로 가타부타 할 수가 없어 다시 레지던트 앞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그때부터 의사와 보호자 간의 길고 긴 줄다리기가 시작되었다. 아니, 어차피 죽는다며. 근데 왜 집에 못 가게 해? 병원비를 의사 선생이 내줄 거야? 아니 어르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런 상태로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갑니까? 아니, 살려준다면 몰라도 죽는다는데 왜 병원에 있어? 그냥 집에 가서 죽겠다는데 왜 그래? 결국 담당 의사는 환자에게 다시 의사를 물었다. 아직 환자에게 호흡곤란은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 진짜 고통은 그로부터 최소한 6시간 이상은 지나야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환자 역시 강력하게 집으로 돌아가길 원했다. 담당 레지던트는 치프에게, 다시 치프는 스텝에게 보고하고 주임 교수의 허락까지 떨어진 다음에야 그들은 퇴원을 할 수 있었다. 난 아직도 이때의 일에 대해 같은 상황이 주어진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자문해보곤 한다. 환자의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단지 환자란 이유로 중환자실에서 무리하게 치료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경제적으로 쪼들려서 농약을 마신 40대 장애인이 홀아버지에게 엄청난 병원비를 빚으로 지우고 세상을 떠난다면 그는 정말 눈을 제대로 감을 수 있을까? 의료에서 윤리의 기준이 무엇일까? 의사는 환자의 형편에 관계없이 무조건 눈앞의 환자를 치료하는 것만이 윤리적일까? 이 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치료를 했다는 도덕적 만족감을 위해 환자를 중환자실에 죽도록 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눈앞에서 죽어가는 환자를 집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은 윤리적일까? 결국 그들은 그렇게 퇴원을 했다. 노인은 당일 치료비에 대한 지불각서를 쓰고 한쪽 팔이 없는 40대 아들과 70이 다 된 노인이 병원 문을 나섰다. 평생을 세파에 시달려 서늘한 눈빛의 노인과 그라목순의 푸른색이 염색되어 마치 잉크를 마신 듯 입술이 시퍼런색을 띠고 있는 아들이 위세척을 하느라 젖어버린 군복 상의를 걸친 채